네, 계속해서 대칭 암호와 공개키 암호에 대한 어떤 그 개념, 예, 용어에 대한 이제 개념이 되겠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크립션 알고리즘은 플레인 텍스트를 이제 사이퍼 텍스트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디크립션은 사이퍼 텍스트를 이제 플레인 텍스트로 만드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 인크립션 하는 거하고 디크립션 하는 거를 합한 알고리즘을 크립토그래픽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다 아시겠죠? 자, 키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키. 아, 인크립션 하거나 디크립션 알고리즘은 표준화된 거다. 표준화된 거라서 이거는 공개되어 있다. 제3자가 다 알고 있는 거다라고 가정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인크립션 할 때 들어가는 키가 있고, 그 다음에 디크립션 할 때 입력되는 키가 있을 텐데, 이 키는 절대적으로 제3자에게 알면은 안 되는 거죠. 특히 이제 해커한테 알려주면 안 된다. 본인, 그러니까 대칭키로 할 경우에는 앨리스하고 밥만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키는 절대적으로 비밀리에 보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키는 매우 긴 숫자를 이용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십진법으로 해서 지금 표현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컴퓨팅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제 이진화된 숫자로 이제 변경해서 사용을 하겠지요. 예를 들면 58비트를 뭐 사용한다. 데스 알고리즘은 키를 이제 58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58비트를 이용한다든지 또 RSA 같은 경우에는 뭐 1024비트의 키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큰 키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호키는 굉장히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칭 암호를 이제 시메트릭 크립토그래피라고 얘기하는데 시메트릭 크립토그래피인데 암호화하는 키하고 복호화하는 키가 같은 겁니다. 이게 복호하고 암호화하는 키가 같다. 자, 어시메트릭 키 또는 퍼블릭 키 크립티그래피라고 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비대칭 암호 또는 공개키 암호 같은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암호화할 때 키하고 복호화할 때 키가 다른 거예요. 네, 키가 달라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는 공개키는 암호하고 복호하는 키가 서로 다르다라고 보시면 대칭 키는 말 그대로 암호하고 복호하는 키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림에서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평문 플레인 텍스트를 사이퍼 텍스트로 어, 대칭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변화가 될 때 키가 들어가는데 이 키하고 암호화문을 평문으로 바꿀 때 이 복호화 알고리즘이 키가 들어가는데 이 키가 이제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대칭 키, 퍼블릭 키 크립토그래피죠. 이 경우에는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네, 그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이브리드 암호화 시스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 하이브리드를 써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할 시간이 나올 텐데 이 대칭 키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비대칭 키, 그러니까 공개 키 알고리즘도 마찬가지로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기술 또는 학문은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요 대칭 키에 해당하는 장점, 공개 키가 갖고 있는 장점을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최적의 그 베스트 솔루션이 구현되겠죠? 그죠? 이 단점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이 단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 공격기로 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스피드는 이제 느리거든요. 얘는 연산을 하기 때문에 이 대칭키는 스피드가 어떻게 돼요? 빨라요.
예, 굉장히 빨라요. 하지만 어, 예를 들면은 이 대칭키 경우에는 뭐 돈이 구현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얘는 돈이 뭐 낮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럴 경우에 아 나는 돈이 많이 들어도 이 스피드가 빠른 게 중요해. 그러면 그거를 이 대칭키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이 장점을 가능하면 우리가 살려서 구현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이브리드 아머 시스템이에요. 대칭 암호와 공격형 암호를 조합한 암호 방식을 쓸 때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면 장점만을 조합을 해서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그러면 장점이 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단점이 뭔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장점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 조합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학습이에요. 예, 우리의 지금 6개월 동안 우리가 배워야 될 이 학문의 중요점은 장점만 골라서 조합하는 그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SSL, TLS 또는 IPC 이런 데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또는 PGP 이런 데에서. 최종적으로는 이 SSL, TLS를 만약에 100% 이해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학적으로 아마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을 이제 가졌다고 봅니다. 자, 그 밖에 이제 해시가 있어요. 이 해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방형 해시 함수예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에서 이제 굉장히 잘 활용한, 예가 되겠는데, 이게 일방형 해시 함수예요. 일방형 해시 함수, 여기서 이 책에서는 지금 아주 자세히 설명 안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입력되는 거하고 여기 해시 함수가 있고요. 해시 함수가 있고요. 이제 이게 해시 값이 이제 나옵니다. 화살표를 일방향으로만 했어요. 이렇게는 되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입력되는 정보가 1비트이건 1024비트이건 또는 1기가 뭐 바이트이건 이 입력되는 이 크기에 관계없이 이 해시 값은 일정한 크기예요. 일정한 크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MD5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시 함수가 있는데 뭐 128이다. CQ 해시 알고리즘 256이다. 그러면 요거는 비트를 의미해요. 여기를 128의 일방형 해시 함수를 쓰면 여기 128비트의 값을 갖게 됩니다. 이후를 쓰면 256비트의 일정한 크기의 값을 갖게 돼요. 이게 그 특징이에요. 그리고 일방향으로만 돼요. 이렇게 리버스로는 이 입력값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해시 값을 알고 이 해시 알고리즘은 공개되어 있다고 그랬죠. 표준으로 모든 암호화 알고리즘과 이 해시 함수 이런 것들은 표준으로 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해시 값을 알면 이건 공개되어 있고 내가 샤128로 했습니다라고 공개를 했으면 이 입력 값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해시 함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로 무결성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무결성을.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문서가 이렇게 있어요. 또는 또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죠. 이 문서가 예를 들면 1GB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해시를 시켜요. 해시를 시키면은 이게 뭐 128로 했다 그러면 128비트의 해시 값이 나올 겁니다. 이 해시 값이 나왔어요. 그럼 이건 뭐 128 해시로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전송을 합니다. 앨리스가 이렇게 만들었고 바에게 이 문서와 해시를 값을 전송을 해요. 그러면 이 밥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128로 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값이 해시 값이 나오죠. 그러면 요 해시된 요것도 전송을 받았죠. 얘하고 얘는 어떻게 돼요? 같아요, 틀려요? 같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같으면 이 문서의 정보는 위변조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값과 이거 이퀄하지 않다 그러면 이 오리지널 문서는 어떻게 돼요? 위변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이 일방향성 때문에 이렇게 역으로 이 문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 128비트를 가지고 이 문서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 특징을 이용을 해서 원웨이 해시 펑션을 이용해서 이 문서가 위조됐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서가 만약에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을 배포를 한다.
프로그램을 배포를 할 때 이 해시를 하는 이 해시값까지 같이 배포를 해버리면은 이 프로그램을 받은 사람인 이거를 해시를 해서 이 해시값과 같으면 아, 이 프로그램이 위변조가 안 됐구나. 만약 변조가 됐으면은 이 해시값이 틀려질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오면서 어떤 해커가 변조를 시켰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활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간단하게 제가 여기까지도 말씀드렸는데 이 해시는 계속 아주 중요한 충돌 방지까지 많은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맥. 이건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에서 보통 우리 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는 어, 그러니까 우리 메시지가 생각했던 통신 상태로부터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코드예요. 우리가 앨리스가 밥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밥 입장에서 이 메시지가 앨리스가 보낸 메시지 맞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해커가 보냈는지 누가 이브가 재존송을 했는지 이거 알게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TCP/IP 위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주고받고 할 때, 이게 앨리스가 보낸 게 맞아? 자,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은 이체하는 사람이라고 봅시다. 우리가 뭐 1,000만 원을 이체하는 사람이라고 보자고요. 이게 은행이에요. 예를 들면 앨리스가 은행이에요. 이렇게 이제 변경이 가능하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 이 앨리스가 1,000만 원을 뭐 예를 들면은 뭐 홍길동 계좌로 이체를 하겠다라고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앨리스가 보낸 거 맞냐 이거죠. 누가 이거 해커해갖고 보낸 거면 큰일 나잖아요. 해커가 이걸 재존성했거나 뭐 이럴 경우에 이체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걸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확인해 주는 게 바로 이 맥이라는 겁니다. 바로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예요. 그러면 도대체 맥이 뭔데 이걸 확인해 주냐? 바로 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 오센티케이션 코드는요. 이거를 예를 들면 데스 알고리즘을 암호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메시지가 1기가예요. 1기가바이트가 암호화시키면은 일반적으로 이 메시지를 어떤 데스 알고리즘으로 암호화시키면은 이 암호화된 것도 1기가바이트 굉장히 큰 사이즈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이 코드로 뭐 128비트나 뭐 이렇게 간단한 풋프린트된 아주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보관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어떤 메시지하고 이 맥 코드하고 같이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울 텐데 이 데스에서 어, 암호화 시킨 것 중에 암호화된 게 굉장히 길다 그러면 맨 끝에 128비트만 쭉 빼내는 거예요. 요 128비트만. 요거를 맥 코드로 하는 겁니다. 아주 짧은 길이의 텍스트가 되는 거죠. 요거를 맥 코드로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키가 들어가요. 우리가 데스 알고리즘에서 암호화시킬 때 키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키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앨리스가 보낸다면 앨리스만 갖고 있는 키예요. 은행 경우에. 만약 은행이 보낸다 그러면 이거 잠깐 지우고 갈까요? 왜 안 나오냐? 이 은행 경우에 이게 이제 대칭 키를 쓰기 때문에 이 키도 은행도 갖고 있게 되겠죠? 그죠? 같은 키를. 그럼 은행에서 이 봤을 때, 이 메시지 코드는 이 키는 반드시 앨리스만 갖고 있는 키네. 그러니까 앨리스가 보낸 게 맞네. 다른 사람은 이 키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건 앨리스가 보낸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여기에서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부인 방지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메시지 인증 코드라는 거는 이 키는 앨리스만 보관하고 있고 또는 은행만 알고 있는 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 앨리스가 보낸 거라고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지 인증 코드의 아, 키입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 키가 아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문제점은 키 배송 문제라든지 리플레이 어떻게 하든 너무
레피디에이션, 부인 방지는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메시지 인증 코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배워나가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천천히 알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모르신다고 해도. 자, 디지털 서명은요, 부인 방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와, 도대체 디지털 서명으로 하면 왜 부인 방지가 되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디지털 서명은요, 이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해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어시메트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개인 키하고 공개키, 이 키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어시메트릭은 암호화 시키는 거하고 복호화 시키는 키가 서로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퀄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non equal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전자서명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키로 암호화를 합니다. 이 개인키는 반드시 그 본인만 갖고 있는 거예요. 본인만. 절대로 남에게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앨리스가 만약에 어떤 문서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또는 계좌 이체를 하는 이 사이퍼 텍스트에 대해서 이걸 암호화를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RSA라는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해서 암호화를 이제 시키는데 여기에 키가 들어갑니다. 키는 앨리스만 알고 있는 이 개인 키를 이용을 해서 암호화를 시켜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암호화가 되겠죠? 이 암호화 된 것이 이제 밥에게 이제 갑니다. 그러면 이 밥은 앨리스의 복호화 키를 갖고 있어요. 복호화 시킬 수 있는 뭘 갖고 있게 되죠? 공개 키를 갖게 됩니다. 이 공개 키를. 그럼 이 공개 키로 이거를 풀면은 복호화 시키면은 이 암호화된 문서가 왔을 때 복호화 시키면은 플레인 텍스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검증이 가능해요. 이 원래 정보하고 같은지 안 같은지 검증을 할 겁니다. 같다 그러면 이거는 앨리스가 정말로 암호화해서 보냈기 때문에 이 앨리스는 내가 이거를 이체를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개인 키는 앨리스만 알고 있는 거니까. 그죠? 물론 해킹을 해서 이제 해커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해킹 당한 거예요. 앨리스는 절대적으로 이 개인 키에 대해서 자기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잘 보관을 못해서 이걸 해킹이 당했어요. 그건 해킹이에요. 그거는 범죄죠, 범죄. 그죠? 범죄예요. 여하튼 간에 이게 디지털 서명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에서 이제 개인 키로 암호화해서 이제 전송을 하는데 그걸 이제 전자서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non repudiation이 가능하다는 부인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이해가 안 되도록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난수 생성기가 또 중요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키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키를 만들려면은 반복되지 않는 숫자를 그러니까 주기가 없는 숫자를 발생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 발생을 시킬 때 뭘로 발생을 시킬 거냐 이거예요. 하드웨어적인 걸로 발생을 시킬 거냐, 소프트웨어적인 걸로 발생을 시킬 거냐.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드웨어적인 거는 예를 들면 노이즈 같은 거예요. 우리 키보드를 이렇게 타이핑을 하잖아요. 거기서 발생되는 걸 가지고 뭐 어떤 노이즈, 그 다음에 어떤 소음, 이런 노이즈를 가지고 또 배터리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전자파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발생시키는 랜덤 넘버가 있을 수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거로 발생시킬 수 있는 랜덤 넘버가 있어요. 여하튼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반복이 주기성이 없어야 돼요. 반복성이 없어야 되는 거고 재현이 불가능해야 되고 예측할 수가 없어야 돼요. 이 세 가지. 그런 게는 하드웨어적으로 발생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 하드웨어적으로 발생시킨 거를 구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소프트웨어적인 걸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어떻게 해요? 주기성이 없어야 되고요. 재현이 불가능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을 바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한 거를 슈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라고 합니다. 의사난수 발생기예요. 하여튼 이 의사난수 발생기를 가지고 우리가 암호화에서 사용하는 키를
만든다라고 거기까지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암호학자의 도구 상자인데요. 이 우리가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다 공부하시게 되면 대칭 암호, 공개키 암호, 이 해시 함수, 그 다음에 맥, 그 다음에 디지털 시그니처 이거 가지고 요리하는 거예요. 전체가 SSL, TLS 뭐 이런 거를 나중에 이제 마지막 15차 시에 이제 배우게 될 텐데, 14차 시에 배우게 될 텐데, 이 보시면 요거 가지고 요리하는 거예요. 하이브리드로. 아까 배웠죠? 하이브리드 크립토그래피를 이용해서 요떨 때는 저기 대칭키를 쓰고, 요떨 때는 공개키 쓰고, 요떨 때는 해시 함수를 쓰고, 요럴 때는 맥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부인을 못하게 부인 방지를 시키고, 디지털 시그널처에서 부인 방지를 시키고,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러한 암호 기술을 이용을 해서 기밀성과 인테그리티하고 오센티케이션, 넌 레피데이션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암호학을 배우셔야만이 이 보안에서 지금 얘기하는 CIA 3대 요소. 물론 이제 어베일러빌리티는 여기에는 없지만 어베일러빌리티는 사실 가용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컨피델리시티하고 인티그리티 또 부가적으로 뭐가 있었죠? 인증, 오센티케이션, 그죠? 그 다음에 논 레피디에이션, 부인 방지. 이것까지를 이러한 그 보안에 관련된 그 3대 요소, 기타 요소를 이 암호학이라는 암호 기술로 다 뭐죠?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암호화 보안 상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비밀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암호 알고리즘은 공개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표준이라고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공개되니까 우리끼만 알아야 돼. 그게 다 어리석다라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짓이다. 네? 어리석은 짓이다. 그게 바로 이제 security by obscurity라는 얘기인데 암호 알고리즘을 비밀로 해서 보안을 유지를 하는 거는 전문가가 볼 때는 아주 어리석은 행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한 암호는 암호화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아주 강도가 높은 암호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려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RSA에서 예를 들면 AES, 뭐 시드 이렇게 이제 발전이 돼요. 데스에서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AS는 대칭키니까 AS 이렇게 되겠네요. RS에서 요것도 대칭키네요. EC, 예, 엘리트 커브, 그다음에 또는 뭐 엘가말, 예, 요렇게 그러니까 발전이 돼요. 발전이. 보안 강도가 이제 세지는 걸 이용한다는 거죠. 데스는 지금 현재 이용하지 않아요. 권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야? 깨졌다라는 거예요. 이 암호 알고리즘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AS를 지금은 권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안 강도가 높은 것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의미죠. 어떤 암호나 원전은 해독이 가능한 거예요. 이 데스는 해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해독이 안 되는 것을 이제 국가에서 표준으로 해서 권고를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공학자들은.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일리트 커브에서 타운 곡선을 이용한 암호화 알고리즘 보안 강도가 높고, 그 다음에 보안 강도가 높고, 키는 또 상대적으로 짧아요. 키는 상대적으로 짧으면서 보안 강도가 높아요.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장점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타운 곡선 암호 알고리즘 여러분들이 저나 같이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같이 공부를 이제 할 겁니다. 자, 일회용 패드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스트림 암호 알고리즘인데 이제 배울 겁니다. 일회용 원타임 패드에서 일회용 패드인데 이거는 절대 해독되지 않는 암호 알고리즘이에요. 뭐 양자 컴퓨팅이 돼서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절대로 해독이 안 돼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럼 이걸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하는 게 부적합해요. 왜 그런지 이거를 합니다. 여하튼 원타임 패드는 절대로 해독되지 않는 암호 알고리즘에도 불구하고 적합하지 않다.
왜 그런지 한번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는 보안의 아주 작은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싱이라든지 뭐 파밍, 트로이전 호스 또는 소셜 엔지니어 어택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공격을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 암호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거죠. 피싱은 뭐 가짜 사이트 예를 들면은 만들어 갖고 그죠? 페이크 사이트 이제 만들어 갖고 이쪽으로 이제 유인시키는 게 피싱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파밍은 예를 들면 뭐 DNS 스피핑 해갖고 어, 이쪽으로 어떤 위장된 페이크 사이트로 이제 가게 하는 게 이제 파밍이고 이런 거는 뭐 암호화가 뭐 암호화 전송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암호가 기본적인 아주 보안에서 기본적인 뭐 인프라가 될 수는 있지만 전부는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맞는 얘기죠. 네, 네, 이제 첫 주차를 마쳤고요. 참, 뭐, 우리 이제 학습력 요약을 해보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플레인 텍스트 뭐고, 사이퍼 텍스트가 뭐고, 그다음에 암호 기술은 뭐다라는 걸 이제 배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뭐라고 그랬죠? 바로 이제 키라고 그랬어요. 키가 가장 중요하다. 암호 알고리즘 자체는 공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암호 알고리즘의 종류는 이제 대칭 암호하고 이제 비대칭이 있다고 그랬고, 실제 우리가 이제 활용되는 건 하이브리드로 사용이 된다. 조합해서 뭐죠? 장단점이 있을 텐데 이 장점만 골라서 구현을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장단점 분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공부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